올해도 물론이고 내년, 내후년에서 계속 이 것은 화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제 쭉 지켜봐야 되는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인 경쟁력이라든가 회사가 자금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본격적으로 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제 물질을 발굴해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표님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유독 이번 단기적인 시장이 꼬꾸라지기 전에 국내 기업 중에서 알테오젠이라든지 HLB 혹은 뭐 삼천당제약 이런 기업들이 좀 유난히 강했다라고 하셨는데 얘네들은 왜 유난히 강했었던 건가요? 매출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들을 다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크하고 기존의 그 제형 변경 그 계약을 다시 이제 변경을 했죠. 그래서 이제 키트루다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PD-L1 관련해서 독점권을 이제 부여하는 PD1이죠. 독점권을 부여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계약 조건이 변경이 됐고요. 향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물론 이제 몇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노출되지 않은 그런 계약 조건들이 있는데 밸류에이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일스톤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들 그것도 이제 허들이 이제 밝혀지진 않았는데 계략적으로 추정을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늘어나고 밸류에이션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크라는 게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다른 대형 업체들하고도 이제 추가적인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뭐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아일리아 서부 이제 유럽 쪽이죠. 서부 9개 국가에다가 추가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비만 치료제인 세노바메이트죠. 세마글루타이드가 이제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물질에 대한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 뭐 중국에서는 2026년도다 지금 법정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물질 특허가 끝나면은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형도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특허들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제 약물을 흡수시키는 흡수 촉진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이제 제형 특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되더라도 제형 특허가 걸려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카피 약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천당 제약이 이 이제 투과제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번에 이제 미국 기업하고 이제 독점 판매에 관련한 텀시트를 체결을 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 뭐 매출이 나온다기보다는 향후에 그런 이제 개발을 해서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이 부각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HLB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신약 그 결정일이 5월달입니다. 이제 리보세라닙하고 캄렐리주맙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결정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징적인 게 무슨 이벤트가 있으면 그 전에 주가가 오른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이 나야지 주가가 움직이는데 우리는 미리 움직이죠. 그러니까 미리 움직이고 나면은 할 거는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점이 조금 많이 안타까워요. 저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도 그 부분을 좀 찝어주셨잖아요. 네, 보통 미국 기업은 임상 결과 나오기 전에는 주가 움직임이 크지 않다가 이게 임상에 성공하면 그 이후로 주가가 땅 뛰고 임상 실패하면 그냥 뭐 흘러가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임상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없이 임상 발표 전에 기대감을 잔뜩 가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성공 실패 관계없이 주가는 떨어지더라. 저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 소개를 해드린 미국의 그 주요 우울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임상 3상이 어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주 얌전하게 빠져요. 긴장하는 것처럼. 뭔가 이제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좋아해야 되는 건지 긴장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중요한 시험을 봤는데 제가 막 좋아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약간 긴장하고 뭐 이제 뚜껑 열기 두렵고 이런 게 이제 당연한 건데 주가가 그래서 계속 약간씩 흘러내립니다. 그러다 어제 이제 23% 이제 올랐거든요. 뚜껑 열어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게 성공적이었다. 이제 그런 예인 거죠. 그래서 어저께 동시에 또 유상증자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HLB하고 완전히 거꾸로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미리 주가 다 올리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든 자금 조달은 벌써 다 했죠. 네. 추가로 또 하긴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전에 의사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사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실패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확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이 나오면서 그 성공 확률이 올라가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굉장히 그 리스크라는 건 있는 거죠. 앞으로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죠. 발표되기. 그래서 주가가 대단히 이제 궁금합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그래서 저는 5월 16일 날 그 이후의 주가를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으면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지 더 떨어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5월 16일이 한번 기대가 되네요. 네, 제가 정확히 날짜를 맞는지 모르겠는데 5월 16일 다시 한번 저도 체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런 애들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혹시 좀 비슷하게 이런 애들은 이미 올라간 거고 좀 비슷한 이슈를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좀 후속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임상 3상이든 그렇게 이제 재료가 완전히 그 노출되거나 아니면 임박하거나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쭉 지켜봐야 되는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인 경쟁력이라든가 회사가 자금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공격적으로 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제 물질을 발굴해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 같은 회사들, 그 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제 회사도 반감기를 늘려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보유 자금도 한 3년 정도는 무난히 이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자금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수출한 경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잘 지켜봐도 그런 좋은 업체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 글로벌 트렌드라고 말씀하셨던 ADC 또 관련 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오리온이 이번에 투자를 했죠. 예. 유상증자 형태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같으면은 대박을 치고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특정 회사가 사간다 그러면은 대부분 그 회사 주식을 미국에서는 전부 다 사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조에 사간다 그러면 2조를 전체 다 사죠. 특정 기간에 특정 가격에 그 주식을 전부 다 매수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형태를 취했어요. 그리고 유상증자 가격도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주주들이 약간 황당하기도 한 거죠. 이런 케이스를. 그래서 저도 이런 케이스는 이제 처음 봤고, 이렇게 이제 그 M&A가 된다 그러면 정말 M&A는 별 재미없는 거다라고 국내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50% 이상의 프리미엄은 대부분 받고 매각을 합니다. 주가는 그 다음날 올라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경우는 주가가 떨어졌죠.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향후에 이제 그 우리나라도 계속 조금씩 이제 발전해 나가고 그다음에 자금이 풍부하지를 아직까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체력을 가진 회사들이 마음껏 투자를 해서
큰 규모의 회사라 그래도 한 번에 사들일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거죠. 오리온도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자금의 한계고. 그래서 약간 변형적인 형태. 그러니까 경영권은 그냥 기존 주주들에게 대주주에게 남겨주고 소유만 가져가는 그런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의 그런 M&A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가가 이제 빠지면서 어느 정도 그런 재료들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이제 소유와 경영이 확실하게 분리돼서 이제 서로 간의 책임을 다 하느냐 아니면 분쟁이 일어나느냐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워낙 이제 기술적으로 잘 하고 있는 업체고 그다음에 최근에 내세운 그런 전략들이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자금이 들어왔죠. 한 4천억 원가량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자금, 그다음에 내년에 얀센에 기술 수출한 게 걔네들이 이제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2,600억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금을 받으면은 거의 뭐 1조 정도 자금이 되는데 1년에 한 1,000억 원 이상씩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하거든요. 저는 그 전략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프로덕트, 물질들을 많이 발굴해 놓는 전략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2-3개만 개발을 하겠다라는 전략이었는데 이걸 4-5개로 늘리겠다라는 전략을 취했거든요. 이 전략은 경영자가 상당히 잘 보고 이제 취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5년 후에는 빛을 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 오리온이 인수한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처음 보는 형태가 많았어가지고 네. 좀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도 사실 좀 뭔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보다는 계속 뭐지 하면 좀 지지부진한 네. 그런 형태가 좀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워낙 이제 ADC 이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술 수출을 워낙 이제 잘 해냈죠. 그다음에 암젠, 얀센 이렇게 큰 빅파마 중심으로 최근에 이제 기술 수출을 연이어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단계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개발하고 있는 물질들도 굉장히 좋은 물질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AACR에서 부작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회사의 그 콘졸 기술이 부작용 측면에서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약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한 2-3개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 강점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발굴하는 물질들을 아마 빅파마들에게 잘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 근데 앞서서 이제 AACR에서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발표됐던 게 이제 ADC, 요게 좀 대표적이었다라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근데 요거에 이어서 사실 좀 더 큰 행사라고도 볼 수 있을 아스코 개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혹시 좀 주목해볼 만한 트렌드가 새롭게 있을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DC가 역시 이제 그 화두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백신이 또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암백신이요? 예. 그래서 기존의 그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를 사용하면서 치료를 하면서 같이 암백신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모더나가 지금 임상 3상을 2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그다음에 흑색종 이렇게 2개를 하고 있고요. 두 경부암에 대해서도 최근에 임상 1상을 했는데 굉장히 데이터 좋게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AACR에서 했고요. 그래서 아스코에서는 아마 임상 이제 3상의 그런 데이터들을 쭉 발표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ADC는 워낙 이제 많은 파이프라인들을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부터는 화두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무조건 앞으로는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연구되기 때문에 임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제 좋은 성과들을 발표를 할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근데 대표님 ADC가 작년, 재작년에도 이슈화가 되지 않았었나요? 됐었고요. 이게 그 에너투라는 약물이 나오면서 이제 화두가 되기 시작한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열린 거네요. 네,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ADC라는 치료 물질이 나왔었는데 치료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암세포로 약물을 보내면 기존의 약물들은 그 암세포만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약물을 보내면
이 항체하고 링커가 이 약물하고를 딱 끊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약물이 분해되면서 약물이 그 해당 세포를 죽이고 옆으로 가서 그 옆에 있는 세포를 또 죽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 타겟하는 그 항원이 숫자가 적더라도 한 번 들어가게 나면은 일당백이죠. 계속 이제 옆에 있는 암세포들을 차례차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거예요. 그런 그 이제 치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더 부각을 받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게 잘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뭐 허투로우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허투라는 게 이제 항원입니다. 네. 암세포가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항원입니다. 이 허투라는 걸 타겟팅 하는데요. 허투로우라는 건 숫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타겟할 수 있는 이 허투가 별로 없으니까 다른 기존의 치료제들은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났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 N02라는 게 나오면서 허투라는 게 별로 많지는 않아도 그 안으로 약물이 들어가서 옆에 있는 암세포들을 차례차례 죽인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그 절단형으로, 비절단형이 아니라 절단형으로 나와서 분해되면서 치료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그래서 아마 올해도 물론이고 내년, 내후년에서 계속 이 ADC라는 것은 화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입니다. 모든 그 이제 빅파마들이 다 이 기술을 확보를 했고 M&A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파이프라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이 파이프라인들만 뭐 10개 이상씩 다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뭐 그 리가켄 바이오만 하더라도 5년 후에는 한 30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물질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제 조금 더 안전하면서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개발하기를 많이 원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얼마나 좋은, 그러니까 베스트인이냐라는 거죠. 퍼스트인보다는 누가 더 치료 효과가 좋으면서 안전한 약물을 만드느냐. 지금은 간질성 폐질환이라는 ILD 그 부작용이 있거든요. N02도. 그래서 위험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치료 효과는 좋은데 위험도 일정 부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TPD 말씀드렸고 암백신, 그러니까 메신저 RNA 암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키트루다 특정 암에 대해서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비소세포 폐암이다 그러면은 키트루다를 맞고 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듯이 또 맞는 겁니다. 두 개를. 그러면 이 암백신이 들어가서 T세포,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도록 자극을 시켜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그 암 환자에 맞는 그런 뭐 좀 어려운 용어로 신생항원이라는 그 환자에게만 그 세포 표면에 나 있는 그런 타겟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T세포가 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쪽집게처럼 그 문제를 내주는 거죠.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이제 범용적인 질문지가 아니라 쪽집게의 그 문제, 그 사람에게 맞는, 그 환자에게 맞는 백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메신저 RNA가 굉장히 그 빠르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신저 RNA만 가능한 그 그런 치료 기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ACR에서도 이런 그 키트루다와 그 메신저 RNA 암백신으로 치료하는 그런 연구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모더나 쪽에서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이 외에도 이중항체라든가 또 세포치료제 쪽, 최근에 카티도 그 적응증을 초기 단계로 확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카티도 좀 주목해서 계속 살펴봐야 되고요. 면역 치료제 쪽으로도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암 치료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적응증을 서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측면들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이 배반포, 그러니까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배아줄기세포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배아줄기세포는 분화 능력이 만능이고 만능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디로 튈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컨트롤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죠. 만약 했다 그러면 정말 대박인데 그렇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는 사실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부작용으로 다른 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사실은 이 배아줄기세포 치료제는 굉장히 발전이 더뎠어요. 앞으로도 더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치료 효과를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